오늘뿐만 아니죠. 그동안 계속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자꾸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민주노총만 특별히 달래야 하는 것인가? 자, 3%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이 민주노총, 과연 지금 상황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 민주노총 과연 사회적 약자일 뿐이고 과연 기업가로부터 피해만 당하는 것인지 관련된 얘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그동안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자, 지금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민주노총, 항상 한상균 위원장이 2천만 노동자를 내가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노총의 현재 실질적인 가입자 수는 6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임금 노동자의 3%밖에 가입이 안 된 곳이 바로 민노총인데, 한상균 위원장은 자신이 2천만 명을 대변한다고 그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노총 1995년에 창립이 돼서 네. 지금은 63만여 명입니다. 처음에 창립될 때는 40만 명에서 가장 많이 가입됐을 때는 80만 명까지 간 적도 있는데 네.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가맹 조직이 16개입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큰 게 보면 네 덩어리인데요. 네. 전교조, 이게 선생님들이고요. 공무원. 전공노라면은 공무원 노조니까 네. 공직자 여러분들이 8만 명 가입하셨고요.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정부에서는 여기 계산하지 않는 이 8만 명의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거고요. 공공운수노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바퀴 노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어떤 운행하는 차량 이동. 그래서 네. 보통은 업계에서는 네. 노동계에서 이제 바퀴 노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금속 노조와 바로 공공운수 노조가 가장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속 노조라면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 평균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돼서 네. 귀족 노조다. 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63만 명 조합원 중에 64%가 강성 노조라면 나머지 30% 이상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두 분들이 귀족 노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민주노총 내에서도 파가 3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네. 아주 그 온건파도 있고요, 강경파도 있습니다. 3가지 파가 네. 있는데,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에 직선제로 선출된 첫 노조 위원장인데요. 네. 그 민주노총 개파에서 가장 강경파인 현장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네. 작년에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돼서 가장 강경한 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 지지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네. 어떤 강경한 투쟁 노선으로서 네.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자,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한상균 위원장,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민주노총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중에 현장파라고 하는 파벌에 현재로서는 1인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3파가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초대 위원장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권영애 전 민노당 대표인데, 당시에 이제 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 해서 국민파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네. 보통 대중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면서 보통 네. 온건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가까운 곳이 중앙파인데요. 보통 PD 계열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어떤 네. 계급투쟁, 하지만 역시 좀 온건한파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파인 지금 한상균 위원장의 경우는 가장 원래는 약체로 분류가 됐었는데 가장 강경한 노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조합원한테 선출되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선출을 시도했는데 그 첫 번째로 당선된 것이 한상균 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처음에서는 네. 투표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가요, 결선 네. 투표에서 바로 당선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쌍용차 관련해서 굉장히 옥스파업을 주도하고 강경 노선을 유지했던 것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한 3가지의 민노총의 계열은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운동권의 역사 내지 운동권의 그 분파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네. 사실 국민파라는 것이 아까 대중적 노동운동, 저기서는 굉장히 대중과 어떤 합세해서 어떤 변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것이 이른바 NL 계열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계열이고, 가장 그와 이제 반대되는 것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이른바 PD파 중에서 이렇게 현장파, 자본과의 대립구도로 현장 노동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투쟁을 가장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는 이러한 어떤 투쟁 그룹인데, 네. 사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원래는 민노총 내에서는 사실은 비주류랄까 소수였습니다. 근데 네.
당시 그 쌍용차 투쟁 때 아주 과격한 투쟁을 장기적으로 주도했던 이런 지명도를 갖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선제 투쟁에서 네. 직접적인 그 노조원들을 공략을 해서 네. 그 당선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그때 당선될 때 바로 그 1년 뒤 그 최근에 있었던 바와 같은 전체적인 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했고 그 공약대로 하면서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14일에 광화문의 그 어떤 폭력 시위를 실제로 주도했던 그러한 그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평택 자동차 공장, 쌍용차 공장의 모습을 보는데요. 저게 정상적인 노동자 권익을 위한 시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고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차가 1년에 3만 대밖에 안 팔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공장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리해고 요구가 나왔을 때 저런 강성투쟁이 나왔다는 것. 그야말로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을 잊게 한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민노총 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영상을 좀 확인해 보니까 스스로 홍보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을 교육시키는 건데요. 스스로 교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장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의 총파업 교육 동영상입니다. 네. 뭐 같이 들어볼까요? 총파업을 위한 조직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승리 실천다를 구조를 네. 혁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현재의 네.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자, 그렇죠. 재벌에겐 세금을, 서민에겐 그런 구호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교육 동영상 그렇게 자신들의 논리를 계속 확산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전단지 배포도 물론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한상균 위원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쌍용차 위원장 시절에 이제 171일 만에 경찰에 연행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연행 만약 된다면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꽤 조계사 은시는 24일째 만이죠. 네, 일단 한상균 위원장 2009년 쌍용차 노조위원장 시절에 이 구조조정에 반대를 하면서 폭력 농성을 벌이다가 이 구속 기소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고공농성,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다가 네. 농성 171일 만에 네. 예, 그때가 2013년 5월 9일인데요. 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당시에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였지만 네. 이 병원으로 일단 먼저 가서 치료를 받은 뒤에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171일 만에 철탑에서 고공농성하다가 스스로 내려와서 체포가 됐고요. 네. 자, 그때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쌍용차 노조위원장 자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스스로 더 책임이 더 크고 혼자 모든 걸 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비교해 보면 이제 혐의점 자체는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있었던 그 시위가 워낙에 강력했습니다. 한 77일 정도를 점거하면서 대규모 어떤 그 시위를 주도를 했고 네. 경찰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도 많은 어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물리적 충돌도 맞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징역 3년형이 취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위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이런 거는 그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될 거지만 다만 평택에서 있었던 일보다는 조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과를 고려한다면 한 번 더 똑같은 비슷한 일을 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보다는 조금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평택 공장에서 일이 너무나 네. 뭐 치열한 정말 글자 그대로 싸움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민주노총이 이제 12월 16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그 싸우겠다는 뜻을 내세웠는데 이게 뭐죠? 투쟁 방침 1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총파업 투쟁 방침 지침이 내려왔네요. 네. 일단 이게 오늘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네. 이 위원장이 체포, 침탈 됐을 때 네. 저는 이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네. 쓸 수 있는 표현인가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 투쟁 방침 1호라는 게 일정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을 때 이때 시나리오입니다. 즉각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역별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가 되면 네. 즉시 수도권에서는 오후 4시에 체포가 되면 이 네. 조계사 앞에 집결을 해가지고 이후 7시에는 이 조계사 앞에서 법회를 열고
그다음에 그렇죠. 밤 9시에 공안 탄압 규탄 촛불 집회를 연 뒤에 자정까지 비상 대기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투쟁 방침 1호의 내용입니다. 자, 한상균 위원장 결국 내일 공권력 투입에 따른 체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2012년 3년간 쌍육자 파업의 책임을 지고 3년형을 다 살고 나온 이후에는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생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3년 전 국회 상황입니다. 그는요, 과연 어떤 상황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권 농성하고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내오셨는데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3년의 만기 출소를 하고 오늘 이 자리로 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으로서 이 회사를 살려보겠다라는 주체로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시했지만 이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부장님 피를 묻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량 종이해고의 가장 근본의 원인이 뭔가요, 이게? 이 국법을 지키지 않는 이 소위 상류층의 이 나라 지도층들의 기만적인 노동자 죽이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법을, 대량 해고의 원인이 무엇냐를 물으니까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법을 지키지 않는 소위 상류층의 이 나라 지도층들의 기만적인 노동자 죽이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이 너무나 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쌍용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과연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류층이라든가 노동자 죽이기 이런 식의 표현 자체는요. 아까 이제 박성원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전형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중시하는 PD계열 운동권에서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그렇습니다. 쌍용차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기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세는 없으셨던 거죠, 그때도. 네. 자,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들이 이른바 이제 NL과 PD 계열로 나눈다면 미국 때문에, 분단 때문에 모든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 이제 이석기 의원 중심이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생각이고, 이 자본가들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노총의 중심축이 된 PD 계열 분들의 생각인데, 이런 상황이지. 박성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어떤 그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가 네. 어떤 저런 구조조정을 불렀다. 네. 저것은요, 원인과 결과를 정말 호도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민노총이 갈수록 그 조직력이 떨어지는 것이 네. 자꾸 탈퇴하고 중요한 지금 거대한 그 대기업 노조들이 일부 자꾸 이탈 조짐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과 너무 괴리돼 있는 네. 다시 말해서 그 노동 귀족들의 네. 그 서구에서 흔히 밟아왔던 그런 어떤 현장에서 자꾸 구조적인 불가피해지는 건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지금 자동차도 우리가 자동차 강국에서 점자 중국이나 다른 후발주자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계속 노조들은 강경 파업 투쟁 특히나 생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 투쟁, 총파업, 뭐 박근혜 정권 퇴진, 또 네. 무슨 정권 퇴진. 사실 그 DJ 정부 때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러한 어떤 정치 파업을 자꾸 벌임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이러한 그 어떤 정치화된 귀족 노조들의 이런 싸움 때문에 자꾸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기업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쌍용차도 저랑 그 한상균 위원장이 엄청난 파업을 벌이고 나서 손을 떼고 나서야 네. 비로소 정상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나마 다시 옛날 해고됐던 분들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쌍용차는 그 이후에 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저렇게 이제 자본가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노동자를 죽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이 맞았다는 상황인식을 보였는데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만 우리나라에 대략적으로 한 2천만 명 정도가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인데 그중에 10%가 노조에 가입했거든요. 그 가운데 30%,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의 3%가 민노총 소속인데요. 조직된 힘을 대단히 과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상균 위원장이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노동 개혁 논의 또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노동 계약 논의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 때 낙선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얘기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총파업뿐만 아니라 이 법안들을 계약을 찬성하는 모든 국회의원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까지 가지고 있고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총파업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민주노총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평가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민주노총에 정말 민주가 어떤 그 작동을 하고 네. 그 노동자들의 정말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어떤 그 노조의 대표 기관으로서 네. 되려면은 사실 민노총이 처음 출범하면서 나름 긍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네. 20년 전에 95년에 출범했을 때는 그 88, 89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때 쏟아져 나왔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그 노동법 개정 어떤 이런 그 운동으로 연결시켜서 네. 실제로 많은 부분 역할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과연 민노총이 힘없고 그 약한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이냐. 네. 오히려 노동법 개정을 가로막으면서 비정규직들이 그야말로 해달라고 하는 나는 2년이 아니라 4년 더 연장된 비정규직이지만 나는 밥을 벌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고 난 파견 근로를 해서 5, 60대가 나는 파견 근로로 해서 나는 또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동법 개혁을 계약이라는 이유로 그 대기업 노조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것을 가로막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그 과연 민주도 아니고 노동자의 대표 조직도 아닌 이렇게 되면 향후 민노총의 장래조차도 어두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민노총이 많이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런 인식을 밝혔고 야당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좀 돌파구를 뚫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동안 이제 한상균 위원장도 그렇고 많은 민주노총 소속 그 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또는 그 자신의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많은 주장을 외쳤지만 잘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께 좀 네. 여쭤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민주노총의 소속 간부가 네. 타워 크레인을 대여해주는 업체에 찾아가서 우리 노조에 있는 사람들을 좀 고용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네.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 그러니까 전국의 타워 크레인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은 보통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여러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 고용하지 말고 우리를 고용해라. 근데 그 네. 요구를 바로 거부하면 건설회사, 이 타워 크레인 업체와 계약이 되는 건설회사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한 겁니다. 우리 노조원을 고용해주지 않는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1000명 정도가 몰려와서 시위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저렇게 깃발이 나부끼고 투쟁가가 울려 퍼진 곳 서울 마곡지구의 건설 현장입니다. 네. 민노총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데요. 자, 이남희 차장, 저 장면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노총의 타워 크레인 노조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고요. 여기서 바로 자신 소속 이 노조 소속의 노조원을 바로 이 타워 크레인 대여 업체에서 바로 써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시위를 펼친 겁니다. 우리 기사를 채용하라 이렇게 실패. 그렇죠. 이제 자기들 기사를 소속 기사들을 채용해 달라고 이제 요구한 것인데 10달 동안의 시위가 9번 열렸고 다 그 업체 앞에서 반복적으로 됐다는 것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회사의 임원 한 분을 저희가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과연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민주노총이 자기 조직원들의 취업을 위해 더 약한 분들을 몰아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고용해달라고 채용 강요를 한 거죠. 현장에 많게는 한 1000명 정도 와요. 저희 직원이 살려고 해도 현장에서 못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해 진짜.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는 제가 추정하는데 한 4, 50억은 된다고 생각해요. 민노총에서 현장 포기를 안 하면은 공사를 수행을 못하게 하니까 포기한 현장이 한 5개 업체 정도 돼요. 제가 그거로 말미암아서 한 민노총 직원을 한 6명 정도 채용했죠. 할 수 없이 이제 기사를 채용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저한테만 하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건설회사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본사 가서도 이제 저 업체를 쓰지 마라.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이 나오게끔. 타워 크레인 업계는 아마 비일비재하고 다 겪은. 자, 이준구 이사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음성까지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고 남부지검이 관련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이 업체가요, 이 노조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네. 이 노조원들이 어떻게 했냐.
저 노조원들, 그러니까 그 고용된 타워 크레인 기사가 네. 뭔가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잠시 쉬려고 안전모를 벗었는데 네. 그 사진을 몰래 찍어서 고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업체를 그러니까 방해를 한 겁니다. 결국은 한 타워 크레인 업체, 그러니까 그 건설사와 계약이 돼 있던 타워 크레인 업체는 이 노조의 방해 공작 때문에 계약이 끊어져서 1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공갈과 협박입니다. 민주노총 타워 크레인 분과 간부 정모 씨 등 15명이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자, 이제 법정에서 많이 다툴 텐데 일단 민주노총은 아니라고 성변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양질 변호사님, 이건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헌법이 네.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네.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 뭉쳐야만이 그래도 사업주와 했을 때 대등한 어떤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소개된 어떤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뒤집혀 있고요. 네. 그런 식의 비합법적인 수단을 다용을 해서 그런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도 아니고 정당한 노동운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당한 행위로서 그런 것들이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공갈이나 협박이란 부분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업무방해 같은 것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이 1,900만 명을 동원할 정도의 어떤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라면 왜 정당한 이익단체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으로서 국회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며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든 여러 가지든 반영할 수가 없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용자 측에서 보면 물론 대기업체, 현대자동차, 기아차처럼 좋은 회사 근로자이지만 경영자나 자본가에 비하면 약자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눌러서 그들의 일감을 빼앗는 일이 정말 발생합니다. 과연 이들의 눈물에는 과연 민주노총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